네, 이번 시간에는 2회차 우리 풀던 문제 6번부터 하겠습니다. 6번, 탄소 12kg을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거기에 공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식 쓰셔도 되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마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이론 공기량을 기호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실제 공기량은 A, 이론 공기량은 A0라고 하시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산소의 개수 나누기 0.1 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요거는 이제 메탄 같은 기체 연료에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탄소는 고체 연료예요. 탄소, 황 이런 애들은 이제 고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래서 걔는 이제 A0가 공식이 조금 달라요. 역시 산소 세제곱. 여기는 산소의 개수. 그래서 메탄이 2개 필요하다. 그럼 2개 나누기 0.1. 얘는 산소의 부피 나누기 0.1 하시면 됩니다. 또 얘는 이제 부피로 구하라 그럴 때 이렇게 구하는 거고, 만약에 공기량을 무게로 구하시오 그럴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나누기 0.232라고 해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산소량을 무게로 구한 다음에 나누기 요 0.1, 요게는 0.23, 23으로 하세요. 23, 2까지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뭐 기능사니까 2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고체와 액체 연료. 그럼 탄소 같은 거는 어디에 있어요? 석탄 속에 들어있죠. 고체 연료. 그래서 탄소 12kg 그러면 석탄 12kg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그래서 이 고체 연료를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부피로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요 공식을 이용하시고, 그러면 해설처럼 공식 1.867C 여기다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탄소가 이렇게 해서 탄다고. 제가 저번 시간에 탄소는 타면 CO2가 되고 수소는 타면 H2O, 물이 된다 그랬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례식이라 그래가지고 문제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탄소 12kg이 탈 때 산소 몇 세제곱 필요할까요? 비례식. 문제를 쓴 거예요. 탄소 12kg이 탈 때 산소가 몇 세제곱 필요한가요? 그래서 요 세제곱을 구해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나누기 0.21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탄소의 분자량이 얼마였어요? 저번 시간? 수소는 1, 탄소는 12. 그래서 12kg. 똑같네? 그럼 모든 기체 분자량이 같을 때 얘는 1개. 모든 기체 1개는 몇 세제곱? 22.4세제곱. 그러면 만약에 얘가 12kg이니까 이 x는 22.4가 될 텐데, 만약에 5kg이 탈 때 뒤에서는 5kg이 탈 때를 구하시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22.4가 필요한 산소의 부피예요. 모든 기체 1개는 부피가 22.4로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탄소 1개가 탈 때, 즉 12kg이 탈 때 산소는 1개 22.4세제곱. 그러면 공기량을 구하시오. 그러면 산소량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원래는 5제로 나누기 0.21 하는데 산소량 나누기 0.1. 그럼 산소가 22.4니까 22.4 나누기 0.1 하면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6.7 나오죠. 해설하고 똑같지는 안 풀었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래서 해설은 이제 공식이 외우시는 거예요. 나는 공식 외우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해설의 분자 공식을 외워주세요. 1.867C 더하기 5.6H-8분의 산소 더하기 0.7S. 이때 C에다가 12kg 넣으시면 돼. 그래서 1.867C에다가 12kg 넣고 나누기 0.1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비례식 이용해서 12kg 탄소가 타면 22.4세제곱 이렇게 비례식 이용해도 되고. 7번 가겠습니다.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 요거는 이제 실험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법집으로 법규집처럼 만든 것을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이제 굴뚝 배출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을 연속 측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닌 거 답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용액전도율법 이거는 황산화물 연속 측정법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용액전도율법은 황산화물 연속 측정법이다.
그래서 해설 보면 화, 적, 다, 정, 기사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외워요. 앞자 따가지고 화학발광법, 적외선흡수법, 자외선흡수법, 정전위전해법, 요게 낙스, 질소선암을 연속 측정 방법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답 정도 외워주시면 됩니다. 다시 용액전도율법은 뭐라고? 삭스, 즉 황산화물의 연속 측정법이다. 그래서 질소선암을 연속 측정법이 아니다. 답은 1번. 8번. 다음 중 헨리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기체는? 헨리의 법칙은 사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콜라 생각하시면 돼요. 콜라 안에는 탄산음료, 즉 CO2가 녹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것을 탄산음료라고 해요. 이걸 탄산가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콜라를 뚜껑을 따서 한참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탄산가스가 날아가서 그냥 맹 설탕물만 나죠? 즉 탄산가스는 물에 안 녹는 기체예요. 근데 억지로 녹인 다음에 뚜껑을 꼭 막아놨다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먹으려고 뚜껑을 딱 따면 픽 하면서 빠져나가겠죠, 이산화탄소가. 그래서 물에 안 녹는 기체 녹일 때 헨리의 법칙을 쓰는데, 예를 들면 이제 1기압을 이용해서 녹이면 조금 녹겠죠. 2기압을 이용해서 녹이면 더 많이 녹겠죠. 3기압을 즉 위에서 3이라는 힘으로 꾹 누르면 더 많이 녹겠죠. 즉 헨리의 법칙은 물에 안 녹는 기체 녹일 때 1기압 그럼 조금 녹을 거고, 2기압 그럼 많이 녹을 거고, 3기압 그러면 더 많이 녹을 거고, 압력을 많이 줄수록 잘 녹는다 법칙을 헨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헨리의 법칙은 이렇게 써요. 어떤 기체에 적용됩니까? 물에 안 녹는 기체. 그러면 물에 안 녹는 기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번 시간에 했죠. 공기 속에 79% 있는, 공기 속에 21% 있는, 즉 공기가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는 기체가 바로 공기예요. 공기. 공기. 그럼 공기 속에는 질소 있고 산소 있고 또 뭐 있나 하면 바로 CO2. 세 가지가 공기 속에 들어있는 1위, 2위, 4위예요. 얘네들 녹일 때, 특히 CO2 녹일 때 쓰는 게 헨리의 법칙입니다. CO2 친구 CO도 잘 안 녹아요. N2 친구 낙스 잘 안 녹아요. CO2 친구 CO도 잘 안 녹아요. 이런 애들이, 이 5명이 우리 기사 시험 볼 때도, 이 기능사보다 더 어려운 기사 시험 볼 때도 이 5명만 외우거든요. 얘네들이 헨리의 법칙에 잘 적용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헨리의 법칙 할 때 계산 문제 해드릴 거예요. 그럼 미리 해드리면, 그러면 P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얘를 분압이라고 해. C는 이제 녹는 농도, 용해도라고 하죠. 즉 압력을 많이 주면 잘 녹는다 법칙. 여기에 실험 상수인 헨리 상수라는 그 H만 딱 쓰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1기압이라는 분압을 이용하면 녹는 농도가 조금, 2기압, 3기압, 4기압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농도가 많이 이렇게 되는 그 법칙을 헨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요거 뒤에서 계산 문제 해보겠습니다. 헨리의 법칙 계산 문제. 그러면 이 문제는 헨리의 법칙에 잘 적용되는 거 찾아라. 그럼 이 5명 중에서 찾으세요. N2, O2, CO2. N2 친구 낙스, CO2 친구 CO. 그럼 여기서 O2가 있죠. 나머지는 다 물에 잘 녹아요. 이제 이 중에 제일 잘 녹는 애가 누구라고? 저번 시간 수업 HCl, 염산. 9번. 보기에 해당하는 국지풍은 바람을 얘기합니다.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 부는 바람. 그럼 보세요. 해안지방에다 밑줄 치세요. 해안지방에는 낮에는 태양열에 의해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더워져서 육지 공기가 팽창되어 상승기류가 생긴다. 이때 바다에서 육지로 8에서 15kg 정도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바다에서 육지로에다 밑줄. 요거만 보면 돼. 해안지방, 바다에서 육지로. 주로 여름에 발발한다. 바람은 출발지 이름 땁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갔다 그러면 해풍이라는 말을 써요. 바로 이 문제의 답이에요. 바다에서 육지로. 그럼 출발지가 바다니까 바다 해자를 써서. 육풍은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붑니다. 육지가 출발지예요. 그러면 산에서 골짜기로 떨어지는 바람을 산풍이라고 해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계곡으로, 골짜기로. 그러면 반대로 골짜기에서 산 정상으로 가는 바람도 있겠죠? 그것을 이제 골짜기, 계곡, 곡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발지가 만약에 골짜기라면
이거는 골짜기에 곡자를 써서 곡풍이라고 해요. 바람은 출발지 이름 땁니다. 옛날에 태풍은 옛날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 저처럼 옛날 분들 계시면 옛날에는 태풍 이름을 이제 괌에서 줬어요. 그래서 괌의 해군기지에서 미군들이 자기 여자친구 이름 보고 싶으니까 낸시, 사라, 캐서린. 그래서 1호 태풍 낸시, 2호 태풍 사라, 3호 태풍 캐서린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붙였대요. 여자 이름 쓰니까 태풍이 약해지더라.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자 이름만 썼었죠. 근데 여성단체에서 반발했어요. 야, 왜 여자 이름만 써? 야, 여자가 왜 약해? 응? 남자 이름도 써.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낸시 한 번, 토마스 한 번, 뭐 사라 한 번, 뭐 누구 뭐 매트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 이름 한 번, 남자 이름 한 번. 그런데 또 반발했죠. 80년대 때 반발했어요. 왜? 야, 왜 미국 사람 이름을 써? 이 태풍은 아시아로 불어오는 건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래, 그럼 니네 10개씩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10개 내고 필리핀도 10개, 대만도 10개, 중국도 10개, 뭐 다 10개씩 냈어요. 베트남도 10개, 아시아에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름이 많아요. 특히 왜? 북한에서 10개를 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데들은 다 10개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된 거는 20개예요. 매미, 기러기, 뭐 많죠. 그래서 소나무 뭐 이런 태풍, 개미, 나비 뭐 이런 태풍들 다 우리나라 북한하고. 그래서 출발지 이름 땁니다. 그리고 이 해풍은 언제 부냐면 낮에 불어요. 외우기도 쉽네요. 해가 떴을 때. 육풍은 밤에 불어요. 반대로. 둘이는 반대 개념이니까. 해풍이 더 세요. 한 8에서 15km 붑니다. 밤에 부는 육풍은 좀 약해요. 한 5에서 6km 불어요. 뭐 킬로수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면 여기에 문제 나와 있는 게 다 있죠. 8에서 15km 낮에 불고, 해안 지방에서 불고,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그래서 답은 해풍. 10번. 메탄 1몰. 몰이라는 것은 이제 개수예요. 즉 메탄 한 개가 완전 연소할 때 건연소 배기가스속의 CO2%를 구하시오. 이런 연소공학 계산 문제가 어렵습니다. 메탄 저번 시간에 메탄 화학기 어떻게 썼었죠? CH4. 이 메탄은 2개의 산소랑 만나서 CO2가 1개, 물 2개. 저번 시간에 우리 연소 메탄이 탈 때 탄소 있으면 CO2, 수소 있으면 물 해서 개수까지도 맞췄던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메탄이 타는 연소 반응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문제는 CO2%를 구하시오거든요. 공식을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배기가스로 뭐가 나와요? CO2가 나오고 H2O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질소가스가 또 나올 거예요. 왜? 공기는 산소만 필요하지 질소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솔로 이온남이 돼가지고 얘한테 산소를 뺏기니까 이온남 돼가지고 굴뚝으로 같이 나와버려요. 얘네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 메탄가스를 태우면 이렇게 3개가 나와. CO2, 물, 질소. 그러면 이 가스 속에 들어있는 CO2량이 얼마냐? 이것을 CO2%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CO2 max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50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입은 옷처럼 파란 옷 입은 사람이 2명 있어요. 그러면 몇 %죠? 다시 우리 반에 50명 있었어요. 근데 저처럼 파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빨간 옷인데 저같이 파란 옷 입은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예요? 4%.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이렇게 하면 나와요. 50명 중에 즉 전체 속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또는 파란 옷 입은 사람 2명 곱하기 100. 그래서 이걸 %라고 하죠. 그러면 CO2%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 속에, 그럼 전체는 가스잖아. 가스 속에. 그 다음에 2명. 2명은 바로 CO2가 될 거고 곱하기 100한 것을 CO2%라고 합니다. 근데 맥시멈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 50명 중에는 어린아이가 10명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빼고 성인들 중에 성인들은 그럼 몇 명이에요? 40명 중에 2명은 변함없죠. 저처럼 파란 옷 입은 사람 2명. 그러면 퍼센트가 더 커졌겠죠. 아까는 4%였는데 얘는 더 커졌겠죠. 얼마야? 5%로 커지나? 그래서 똑같은 2명은 변함이 없지만 50명으로 하는지 40명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퍼센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안 껴주는 애가 있어. 어린아이처럼 빼는 애가 바로 물이에요. 야, 물은 빼자. 물은 가스 아니야. 물은 그냥 흡착법으로 제거하면 되지. 물은 빼자. 어린아이 10명 뺀 것처럼. 그래서 얘네 둘만 더한 다음에 40명 중에 얘 2명 곱하기 100 한 것을 CO2%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뺀 거, 그것을 GOD라고 해요. 만약에 얘를 더한 거, 그럼 GOW라고 합니다. 얘는 건가스, 얘는 습가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론건가스라고 해요. 이론건가스. 얘는 물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야,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우리 반 전체 인원으로 하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다 그냥 50명으로 하자. 그게 습가스. 야, 어린아이는 빼자. 유아는 빼자. 그게 건가스. 물을 빼자 이 얘기예요. 야, 물도 더 하자. 이게 습가스. 차이점 아시겠어요? 그러면 누가 더 컸지? 어린아이 빼고 퍼센트 구한 게 더 컸죠. 그래서 요 속에 들어있는 CO2가 더 커 보여. 그래서 CO2 맥스란 GOD 속에, 즉 이론 건가스 속에 CO2량 100분율을 CO2 맥스라고 해요. 그러면은 GOD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GOD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GOD는 이렇게 구하세요. 1-0.1. 그 다음에 A0. A0가 뭐였죠? 공기량. 어떻게 구했더라? 산소 개수 나누기 0.21로 구했었죠? 아까 이렇게 구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기체는 산소 나누기 0.21로 구하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연소 생성물. 요게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적인 공식이에요. 이게 연소 생성물이에요. 이게 연소 생성물. 근데 어린아이는 빼자. 즉 물은 빼자. 이 H2O가 어린아이. 그럼 이제 대입할게요. 1-0.21에 그럼 산소의 개수 몇 개? 아까 저번 시간에 2개. 2개. 나누기 0.21. 저번 시간에는 우리 집 금고에 돈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도 뺐었는데. 그 다음에 연소 생성물은 CO2가 1개. 물이 2개. 근데 2개 더하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건가스는 어린아이는 빼라고. 즉 물은 빼라고. 습가스는 1개 더하기 2개 해서 3개. 건가스는 그냥 1개만. 이 1개가 뭐예요? 요 CO2 개수. 2개가 뭐예요? 요 물의 개수. 근데 물은 빼라고.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것을 GOD라고 해요. 그래서 GOD를 구해봤더니 8.5이 나옵니다. 세제곱.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O2 퍼센트는 50명 중에, 즉 GOD 속에 파란 옷 입은 사람 2명, 즉 CO2량 곱하기 100. 그러면 GOD 8.52 속에 가스 속에, 그 다음에 CO2 개수 1개. CO2량은 CO2의 개수 곱하기 101개 이 문제의 답. 되셨어요? 그래서 11.74%가 답입니다. 다음에 또 나오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11번 가겠습니다. 대기 중 광화학 반응에 밑줄 쳐주세요. 광화학 반응에 의한 광화학 스모그가, 그럼 광화학 스모그는 햇빛이 있어야 되겠지. 햇빛이 있으려면 아침이어야 되겠어요? 낮이어야 되겠어요? 낮이어야 되겠죠. 여름이어야 되겠어요? 겨울이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름이어야 되겠죠. 습도가 높아야 되겠어요? 낮아야 되겠어요? 햇빛이 있으려면. 그치? 습도가 낮아야 되겠지. 햇빛이 있어야 돼, 광화학 반응은. 그럼 일사량이 커야 되고. 2번, 역전이 생성될 때, 역전이라는 말은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 대기 중에 반응성 탄화소인 낙스, 오존 등이 농도가 높을 때, 다른 거 몰라도 4번,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낮은 아침에는 햇빛이 없죠. 언제? 일사량이 강한 여름에 그리고 한낮에 광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래야 됩니다. 4번. 요 역전은 뒤에서 계속 복사역전, 방사역전 뭐 이런 말 나올 테니까 그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이니까 반응성이 3번 반응성이 큰 애들의 농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광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햇빛이 강하고 뜨거워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4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12번
다음 중 불화수소의 주된 배출원은 불화수소 화학기호 써보세요. 12번. 불화수소. F가 불소라고, 불소. 치약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얘를 불화수소라고 하는데 얘는 3대 배출원이 있습니다. HF의 3대 배출원. 앞자 닦아요? 알빙. 아니면 답만 외우실까요? 인비인. 유재형. 아니면 답만 외우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기사시험에서는 이제 알루미늄 공업에서 왜 불소가 나옵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빙정석이라는 원료 속에 이게 원료 이름이거든요. 불소가 존재하므로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는 게 기사시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공업만 외우세요. 또 인산비료 공업에서 나옵니다. 얘는 인광석이라는 원료를 쓰기 때문에 인광석에 불소가 있으니까. 근데 인산비료는 여기 예문에 없으니까 얘는 외우지. 인산비료 있다. 그럼 인산비료도 외우고. 원래는 이게 더 잘 나오는데 유리제조 공업에 나옵니다. 얘는 형석을 원료로 쓰기 때문에 형석. 그래서 유제형, 인비인. 그래서 이 인광석이라는 돌이 비료로 쓸 수 있는 돌이라 이 예전에 나우루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기 남태평양의 섬나라인데 되게 못 사는 원주민들이 사는 섬나라였는데 이 나우루라는 나라에서 그 나우루라는 나라는 쇠똥으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근데 인광석 가격이 폭등을 했을 때 자기네 땅이 바로 쇠똥으로 이루어진 인광석이거든. 그래서 그 땅을 파가지고 인광석을 수출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50년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5, 60년대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나우루였어요. 세금도 하나도 없고 결혼하면 1억씩 주고 그다음에 차도 막 공짜로 주고. 그래서 자동차가 만약에 가다가 만약에 고장 나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새 차 갖다 달라고 그랬을 정도로 잘 살았던 섬나라인데, 근데 이제 땅을 파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네 땅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벌써 잘 사는 그런 맛을 봤기 때문에 팔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쫄딱 망했겠죠, 다시.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못 사는 나라가 된 게 바로 나우루라는 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이름도 없는 그런 섬나라가 됐죠. 그래서 인광석이라는 그런 인산비료 공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루미늄 공업, 인산비료 공업, 유리제조 공업 정도는 외워주세요. 13번. 저번 시간에 한 거네요. A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이 99%이다. 이 집진시설의 유입먼지 농도가 13.5다. 출구먼지 농도는 그림 그려서 하시라고. 초등학교 산수식으로 90%가 잡혔대요. 그럼 10%가 통과했고. 그 다음에 입구먼지 농도는 13.5g. 출구먼지 농도는 얼마?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3.5g 중에 90%가 잡혔고 10%가 여기 나갔으니까 곱하기 10% 한 게 x가 되겠죠. 그러면 암산으로도 돼. 1.35g 될 텐데. 근데 1, 2, 3, 4는 mg으로 하래요.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아닌가? 13.5g에 10%면은 0.135g이지. 암산으로 제가 못하네요. 0.135g이지. 그러면 곱하기 1000 하면 135mg이 되겠죠. 곱하기 1000 하면 10의 3승 1000. 그러면 이제 g이 mg으로 바뀔 거예요. 앞에서는 2개 집진장치 했었죠. 14번. 다음 중 흡수장치 중 가스의 속도를 가장 크게 해야 되는 것은 충전탑은 저번 시간에 배웠거든요. 3번. 제가 충진탑이라고도 하고 충전탑이라고도 한다 그랬죠. 충전탑 그림 다시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지? 동글동글한 게 충전돼 있다 그래서 충전탑. 가스 어디로 들어갔어요? 밑으로. 그 다음에 물 어디로 나왔어요? 여기. 그래서 충전물의 구비 조건, 단위 용적당 전표 면적이 커야 한다. 그래서 빽빽히 넣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공급률이 작으면 안 돼. 물이 안 빠지니까 공급률이 커야 한다. 또 홀드업이 뭐였죠? 물이 고여있는 양. 홀드업이 작아야 한다. 홀드업이 크면 물이 넘친다고. 저 바깥으로. 홀드업은 작아야 된다. 그래서 이 충전물은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럼 얘 특징은 가스가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가 아래로 들어가는 애들은 천천히 넣어야 돼요. 왜? 가스가 빠르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분수처럼 막 솟구치겠죠. 분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3명은 다 아래로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충전탑, 분무탑, 기포탑. 분무탑은 뭐냐면 요 안에 충전 물질이 없는 거예요. 충전탑하고 똑같은데. 그러니까 효율이 매우 낮겠죠. 만남의 장소가 없으니까. 그게 분무탑입니다. 그냥 분무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프레이로. 충전 물질이 없지. 기포탑은 여기에 이제 충전물 대신에 기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거품. 기포는 거품이거든. 그러니까 이 3명은 똑같아요. 다 친척들이에요. 충전탑의 친척들. 근데 즉 가스가 아래로 들어가는 애들은 천천히 넣어야 됩니다. 왜? 넘치니까 물이. 반대로 가스가 위로 들어가는 이 벤츄리 스크러버라는 얘는 위에서 아래로 넣어요. 그런 애들은 빨리빨리 넣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벤츄리관이라고 해서 요런 이제 벤츄리관을 여기다 꽂아요. 그리고 가스를 일로 넣어요. 그리고 물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 샤워기가 여기 있어요, 샤워기가. 그래서 쫙쫙쫙. 그러니까 여기가 만남의 장소예요. 이거를 수조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은 거예요. 요 이름이 뭐라고? 벤츄리 스크러버. 이 벤츄리 스크러버는 가스가 위로 들어가니까 얘는 풍덩. 그래서 센 속도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애가 바로 벤츄리 스크러버예요. 얼마나 빠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에서 90m/s. 즉 1초에 90m 같다고 생각해 보여요. 그럼 100m, 거의 100m죠? 우리 100m 달리기 상상해 보세요. 1초 땡 했는데 100m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예요. 그래서 모든 집진 장치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이 이 벤츄리 스크러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력 소모가 엄청 빠르겠죠. 달리기 할 때 빨리 뛰는 사람은 압력 손실이 커요. 천천히 뛰는 사람은 압력 손실이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압력 손실이 커요. 가장 커요. 요것도 외워주세요. 압력 손실이 얼마냐? 300에서 800. 다른 애들은 뭐 10, 20밖에 안 되는데 밀리미터의 H2O가 이제 압력 손실의 단위입니다. 물의 높이. 그래서 이 압력으로 누르면 300에서 800mm 올라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2개 알고 계세요.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압력 손실이 가장 크다. 얼마냐 물어보면 300에서 800. 그래서 위에서 들어가는 애들은 빨라야 되고 아래로 들어가는 애들은 분수처럼 물을 치니까 느려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1번, 3번, 4번은 느려야 되고 2번 벤츄리 스크러버 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빨라야 되는 집진 장치다라는 거. 외워주실 수 있죠? 15번 갈게요. 기체 연료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기체 연료를 버너 노즐로 분수시켜 외부 공기와 혼합하여 연소하는 것은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은 이제 확산 연소 방식이라고 해서 2가지가 있는데 해설. 확산 연소 방식이 가장 대표적 방식이고 즉 기체 연료 쏘고 불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혼합 연소 방식은 섞어요. 공기하고 섞어서 넣는 거예요. 얘는 조금 폭발의 위험성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많이는 사용 안 하죠. 그래서 확산 연소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기체 연료의 연소 방식이다. 확산 연소 방식. 그 다음에 3회 가겠습니다. 3회 1번. 다음 중 기체 연료 중에 저위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즉 발열량이 가장 큰 것은 발열량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번 고위 발열량이라는 게 있고 저위 발열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연료를 태우면 물이 나온다 그랬죠? 물이 액체로 되었다라고 구한 것을 고위 발열량. 그러면 물이 액체로 되었다가 실 때는 물은 100도씨가 넘어가면 기체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체로 바뀌어서 날아갈 거다. 가스랑 같이.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잡열이 필요합니다.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혼자서 액체가 기체가 안 돼요. 주위에서 열을 줘야 돼요. 그것을 이제 잡열이라고 합니다. 잡열이 필요해. 그래서 액체가 기체가 될 때 필요한 열을 잡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운 날 바닥에다가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죠? 바로 그 주위에 그 뜨거운 열기를 잡열로 이용해서 기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닥이 덥다 그러면 자주자주 물 뿌려주세요. 그럼 시원해져요.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근데 비 오기 전에는 후텁지근하죠. 왜? 잡열을 방출하니까. 반대로 되면 잡열을 방출하니까. 그럼 이 잡열을 자기 발열량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값이 작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위하고 고위하고 보면 고위는 값이 커요. 그래서 내가 고위 발열량을 구해서 기계를 돌렸다. 그럼 기계가 안 돌아가요. 왜? 그만큼의 열량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저위 발열량이 소각로 설계 기준으로 폐기물 시간에 나옵니다. 다음 중 소각로 설계 기준은 그러면 저위 발열량. 그래서 값이 좀 작은 저위 발열량에 맞춰서 기계를 돌려야 돌아간다고. 그래서 얘는 잡열을 빼준 거, 얘는 잡열을 포함한 거. 그래서 고위가 값이 크고 저위가 값이 작다. 그러면 이 둘 다 탈 수 있는 게 많을수록 값이 크겠죠? 그러면 탈 수 있는 게 많은 게 뭔가 볼까? 수소. 수소는 화학기호가 H2. 그 다음에 메탄. 메탄은 화학기호가 뭐였어요? CH4. 그 다음에 부탄. 에탄. 에탄부터 할게. 에탄은 2개. 탄소 2개, 수소는 6개. 요게 에탄이에요. 프로판. 혹시 아시나요? 프로판? 프로판 가스 할 때 프로판은 이제 탄소 3개, 수소 8개. 그러니까 수소는 2개씩 늘어갑니다. 부탄은 탄소 4개, 수소 10개겠죠. 그러면 2개 늘어났으니까. 그러면은 밑으로 갈수록 탈 수 있는 탄소, 수소가 많으니까 발열량이 커요. 수소보다는 메탄이, 메탄보다는 에탄이, 에탄보다는 프로판이, 프로판보다는 부탄가스가 탄소, 수소가 많은, 탈 수 있는 게 많은, 그래서 잘 타는 가스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부탄이 답입니다. 2번. 집진장치의 출구먼지 농도는 0.02g, 통과율은 0.5%, 입구먼지 농도를 구하시오. 그럼 그림 그려서 하시라고. 입구는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통과량이 나왔어요. 얼마요? 통과량 얼마? 0.5%. 그리고 출구량이 나왔어요. 0.02g. 그러면 얘 얼마냐? 얘 동그라미 X라고 할게요. 아까는 뒤에가 X인데 이번엔 여기가 X.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의 0.5%가 0.002가 돼야죠? 0.02가 돼야 되는 거죠? X의 0.5%가 0.02가 돼야 된다. X의 0.5%면 100분의 0.5 하면 얼마예요? 0.005. 이렇게 한 값이 0.02와 같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X 구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기로 0.02 나누기 0.005 하면 되겠네요. 딱 떨어집니다. 4. 그래서 X는 4. 3번. 황합유량이 1.5%인 액체 연료를 20톤을 이론적으로 연소할 때 생성되는 SO2의 부피는 그러면 황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탈 수 있는 애가 누구누구예요? 탄소, 수소, 그리고 황. 아까 메탄, 탄소, 수소. 그리고 탈 수 있는 애는 3명이에요. 탄소, 수소, 황. 그것을 가연성 성분이라고 해요. 탈 수 있는 성분. 탄소, 수소, 황. 그리고 조연성 성분이, 즉 남이 탈 때 도와주는 성분이 뭐라고? O, 산소라고. 그래서 황도 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타냐? 산소랑 만나서 SO2라는 아황산가스가 되면서 타는데, 그러면 S가 O2랑 만나서 SO2가 되는데, 문제는 얘를 주고 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황이 얼마 있대요? 1.5%가 20톤 속에 들어있대요. 20톤이면 몇 킬로그램인지 아세요? 20톤이면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이면 킬로그램입니다. 즉 20톤 속에. 이게 다 황이 아니죠? 얼마? 1.5%. 그럼 아까처럼 1.5%는 100분의 1.5 하라고. 그래서 요만큼의 황이 타는 거예요. 20톤 속에 1.5%. 이때 SO2는 몇 세제곱 생길까요가 문제입니다. 그럼 한 개니까 한 개는 몇 세제곱이라고 배웠어요? 22.4세제곱이라고 배웠죠. 왜 톤이라고 그냥 안 하고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합니까? 톤으로 하면 안 됩니까? 안 돼. 왜? 여기가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킬로그램, 여기가 리터면 여기가 그램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가 밀리리터면 밀리그램, 마이크로리터면 마이크로그램 이렇게 된다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가 세제곱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세제곱. 몇 세제곱이 생길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황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황의 분자량.
32kg이 탈 때 모든 기체 한 개는 부피가 얼마예요? 22.4를 여기다 써줘야죠. 그래서 비례식 32kg이 탈 때 22.4세제곱 즉 한 개의 SO2가 나오는데 20톤 즉 2만 kg 속에 1.5%의 황을 태우면 몇 세제곱의 SO2가 나올까요? 그럼 여러분들 비례식 계산은 이렇게 X자로 곱한 거는 같다. 그러면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얘 네모 친 애들을 먼저 곱해줍니다. 그래서 2만 곱하기 요 암산으로 하면 0.01호겠죠? 그래서 2만 곱하기 0.01호 곱하기 22.4까지 곱해주세요. 그런 다음 얘하고 곱해지니까 즉 얘가 절로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죠. 그래서 그 값에다가 나누기 32 하면 X가 나옵니다. 다시 요 둘은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X하고 얘하고 곱해지는 거니까 즉 X하고 크로스되는 요 32는 나눠주세요. 그래서 요거 곱하기 그런 다음에 나온 값에다가 나누기 치시고 32 해주면 X가 나와요. 그래서 X는 210 나올 거예요. 4번. 감압 또는 진공. 야, 이거 감압 좀 시켜와. 야, 이거 진공 상태로 보관해. 공정시험 기준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15. 외우세요. 15mm HG. HG를 수은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 수은주라고 들어보셨죠? 온도계 수은주. HG. 수은의 높이 밀리미터 HG 이하를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몸을 지금 대기가 1기압이라는 압력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럼 이 1기압으로 만약에 수은을 올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수은이 HG거든. 이게 수은. 그러면은 이제 1기압이라는 압력을 꾹 누르면 760mm, 센치로 하면 76cm가 올라가더래요. 이거를 이제 갈릴레이 제자인 토리첼리가 실험했습니다. 갈릴레이가 이제 부탁했죠. 야, 네가 좀 실험 좀 해볼래? 기압에 대해서.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수은을 이용해서. 만약에 물로 했으면 10m 올라갑니다. 물은 가벼워서. 수은은 무거워서 760mm 올라간다면. 그래서 이 1기압을 760mm HG라고 해요. 즉 수은을 760mm 올릴 수 있는 압력이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이 대기압 1기압은 수은을 760mm로 이제 올릴 수 있는 압력이에요. 그러면 15mm HG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공 상태라고 합니다. 진공 상태의 기준은 15mm HG 이하입니다. 5번. 다음 연소 중에 니트로글리세린에다 밑줄 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에다 밑줄 치시고 다이나마이트라고 쓰세요. 다이나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이 공기 중에 산소 공급 없이 그 물질의 분자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는데 컵으로 촛불을 덮어 씌워놓으면 촛불이 조금 있다가 꺼진다고. 왜? 산소 부족으로. 그러면 얘 컵을 다시 빼면 다시 불씨가 살아나겠죠. 산소가 충분하니까. 그 산소가 어디 있어요? 공기 속에 있죠. 21%. 그래서 얘네들은 다 공기 속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내가 산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이나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 안에는 요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액체 연료입니다. 다른 애들은 다 공기 속 산소를 넣어줘야 연소하는데 요 다이나마이트, 니트로글리세린은 영화에도 자주 나오죠? 폭발력이 강해. 왜? 톡 치면 지산소를 이용해서 뽕 하고 연소해버려서. 그래서 이 다이나마이트를 상용화시킨 사람이 노벨이에요. 그래서 노벨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전쟁이 그때 일어나고 1차 세계대전 막 전쟁이 일어나고 노벨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근데 이 노벨 조카가 대서양에 이 니트로글리세린을 싣고 가다가 배가 침몰한 거예요. 파괴돼서 폭파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었네. 나 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집 밖으로 안 나오고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도 역시 이제 사회로 환원하는 셈치고 상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노벨상. 그래가지고 이제 집 밖에 안 나오니까 그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런 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져갔죠. 그래서 노벨이 쭉 보고 물리학상, 화학상 이렇게 쭉 보다가 수학상이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수학상을 만들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탈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진짜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옛날에 여자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그래가지고
유언장에도 썼다는데요.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도 노벨은 수학상은 만들지 마라. 뭐 그런 유언이 있대요. 수학상만은 없어요. 노벨에서. 뭐 평화상도 있고 막 이런데. 그쵸? 그래서 수학학자들이 그래 뭐 없어도 돼. 우리끼리 상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상이 이제 필즈상. 4년마다 한 번씩 주죠. 얘는. 그래서 노벨이 바로 상용한 게 이 니트로글리세린이에요. 그래서 니트로글리세린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가지고 연소할 수 있는. 공기를 안 넣어도 돼. 그래서 그것을 자기연소라고 합니다. 자기연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가지고 연소하는 물질이다. 그래서 자기연소라고 합니다. 아까 확산연소는 누구 거라고? 기체연료 거라고. 6번. 보기와 같은 특성을 지닌 집진장치는 고농도 함진가스의 전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배출가스 유속은 보통 0.3에서 3이다. 시설의 규모는 크지만 유지비가 저렴하다. 여기다 밑줄. 그리고 전처리에 사용된다. 전처리의 밑줄. 압력 손실은 10에서 15. 굉장히 작으네요. 그러면 얘는 시설의 규모가 크고 유지비가 저렴하다. 바로 중력 집진장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집진장치 뭐 배웠어요? 원심력 배웠고 여과 배웠고 그 다음에 물 뿌리는 이제 배웠죠. 그러면 집진장치 이제 6개를 쭉 써드릴게요. 집진장치는 효율을 즉 누가 많이 잡냐 효율을 이용해서 중력 집진장치라는 게 있고 이게 효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관성력 집진장치, 원심력 사이클론이라고 했었죠. 원심력 집진장치, 그 다음에 세정, 바로 충전탑 벤투리 스크러버. 여기 세정이에요. 충전탑. 충전탑에서 충전물 뺀 걸 뭐라고 한다고? 분무탑. 그 다음에 제일 빠르게 넣는 걸 뭐라고 한다고? 벤투리 스크러버. 물 뿌려서 잡는 게 세정. 그 다음에 여과 했었죠. 여과. 천을 쭉 매달아서 천 몇 개에 매달아야 되냐고 문제도 했었고 그 다음에 아직 안 한 뒤에서 계속 나올 이제 전기 집진장치까지 있습니다. 요 6명이 집진장치예요. 다시 중력 집진장치, 관성력 집진장치,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그럼 제일 효율이 낮은 게 요 중력. 효율이 5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효율이 커요. 이게 99.9%입니다. 다 잡아요. 아주 작은 먼지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전기 집진장치. 그래서 이 중력 집진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과 박스처럼. 그래서 이쪽으로 넣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밑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게 호퍼가 있어가지고 바닥에서 가라앉히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깨끗해진 가스는 일로 빼요. 그래서 천천히 넣으셔야 돼. 그리고 바닥 면적이 넓어야 많이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단히 면적이 필요하고 유지비는 저렴합니다. 제일 효율이 낮으니까 싸겠죠. 사오는데. 설치비도 저렴해요. 단점이 뭐예요? 효율이 낮고 바닥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전처리용으로 큰 먼지 잡을 때. 그리고요 전기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전기는 이 칠판에다가 플러스 전기를 띄워요. 그런 다음에 먼지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럼 먼지가 마이너스를 받아먹고 칠판으로 가서 따다다다다 붙는 거죠. 그게 이제 전기 집진장치입니다. 그래서 전기 집진장치는 아무나 설치 못해요. 내가 에어컨 1층에 설치했는데 2층으로 가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 전기기사 오셔야 돼. 에어컨 기사 오셔야 돼. 마찬가지로 전기 집진장치는 그래서 유연성이 작아요. 즉 거기 설치해준 대로 그대로 하셔야 돼. 안 그러고 막 옮기면 망가질 수가 있죠. 이게 단점이고 또 단점은 설치비가 비싸. 아무나 설치할 수 없어요. 전기기사가 오셔가지고 해야 돼. 근데 장점은 유지비는 저렴해요. 전기료가 싸거든. 산업용 전기료라 유지비는 저렴해요. 설치할 때만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 에어컨 쓰면 설치할 때만 비싸지만 전기료가 제일 적게 먹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유지비는 저렴. 설치비는 비쌈. 요게 가장 큰 특징. 전기 집진장치. 효율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 그래서 이 중력 집진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설의 규모가 크고 유지비가 저렴하고 고농도 함진가스의 전처리로 사용할 수 있다. 7번. 연소 시 연소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이거 했네요. 질소선암물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 이제 했던 거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제부터. 해설 보세요. 저저 3개 쓰라 그랬지. 저온연소, 저산소연소, 저질소 성분 우선연소. 근데 3번 봐봐요.
공급 공기량 과량 주입하면 질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낙스가 돼버리겠죠. 질소산화물. 기출문제 1회 문제에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 재순환연소와 2단 연소도 있다까지 했고요. 그래서 공기를 조금 넣어야 되고 산소를 조금 넣어야 되고 또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8번. 상온상압에서 무색 투명하고 일반적으로 불쾌한 자극성 냄새가 난다. 이러면 못하자. 뭘 봐야 찾냐면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에 밑줄 치세요. 인화점이 마이너스 30도. 또 공기보다 2.64배 무겁다에다 밑줄. 인화점이 뭔지 아시는 분? 불씨를 갖다 대면 불이 붙는 최저 온도. 착화온도라는 게 나올 거예요. 착화온도. 착화온도는 불씨를 갖다 대지 않아도 불이 붙는 최저 온도. 불씨를 갖다 대지 않았는데도 불 붙는 거. 위험하네. 도깨비불 같은 애. 그게 착화온도. 도깨비불처럼 뜨겁게 해주면 갑자기 불이 팍 붙어버리는 그런 게 착화온도고, 인화점은 이제 불씨를 성냥불을 딱 걷을 때. 그러면 인화점부터 볼게요. 인화점이 30도씨와 인화점이 200도씨짜리가 있었어요. 그럼 누가 더 위험합니까? 얘는 30도일 때 불이 붙고, 그 인화성 물질이라고 해요, 얘를. 200도에서 불이 붙으니까 얘는 안전한 물질이에요. 인화성이 없는 약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안전성. 착화온도도 마찬가지예요. 30도에 불이 붙는 게 위험한 애고 200도에 불이 붙는 게 아주 안전한 애죠. 근데 영하 30도에서 불이 붙는데요. 즉 북극에 갖다 놔도 불 붙는 게 인화점이 영하 30도인 애는 바로 CS2입니다. 읽어볼까요? 뒤부터. 이황화탄소. 이황이 2개 있는 이황화 탄소. 그럼 얘 분자량제 보세요. 분자량. C가 12, S가 32가 둘이니까 64. 그럼 합치면 76 나오죠. 얘 무게는 76이에요. 그럼 공기의 무게는 얼마냐? 공기 속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질소, 산소잖아요. 그럼 질소의 무게랑 가깝게 나와야 돼요. 내가 몸무게가 머리통이 2kg고 팔다리가 1kg고 몸통이 60kg면 이 사람은 66kg거든? 그럼 머리통하고 가까워요? 몸통하고 가까워요? 당연히 몸통하고 가깝겠지, 몸무게는. 많이 차지하는. 그럼 질소하고 가까워요? 산소하고 가까워요? 그럼 질소하고 가깝겠죠. 그럼 질소가 얼마예요? 28이잖아. 근데 산소는 질소보다 무거우니까. 그래서 29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은 29라고 외우시면 돼. 그러면 76이 29보다 몇 배 커요? 그럼 나누기 해봐요. 76 나누기 29 해봐. 그러면 2.62배 크죠? 2.6배 크죠? 그것을 비중이라고 합니다. 비교하라는 거예요. 얘보다 공기보다 몇 배 무겁냐. 그걸 비중이라 그래서 비중은 공기의 분자량 29분의 그 기체의 분자량한 값으로, 즉 공기보다 몇 배 크냐 그 얘기거든. 그래서 2.6배 크다. 이렇게 하면 2.6배 나와요. 그 몰라도 마이너스 30도 보고 찾으세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얘 이 문제. 마이너스 30도의 인화점을 가지고 있는 애 누구? CS2. 외워주면 돼요. 이황화탄소. 2번. 9번. A집진장치의 압력 손실이 444mm H2O, 처리가스량이 55세제곱미터/s, 송풍기 효율이 77%일 때 송풍기의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 우리가 선풍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선풍기가 몇 킬로와트를 먹는 선풍기인지 구하는 공식입니다. 외워줄까요? 102 곱하기. 이타하고는 반비례예요. 이걸 이타라고, 효율이라고 합니다. 효율. 그럼 우리가 에어컨 사러 갔어요. 효율 좋은 송풍기 주세요. 효율 좋은 에어컨 주세요. 즉 1등급짜리 주세요. 그러면 킬로와트를 덜 먹어요. 효율 나쁜 5등급짜리 주세요. 그러면 전기료가 많이 먹죠. 그러니까 효율 좋은 송풍기가 킬로와트를 덜 먹습니다. 그 다음에 Q, 바람의 양이 많이 나올 때 Q는 뭐라 그랬어요? 유량이라 그랬죠. 그리고 압력 손실이 클 때, 동력 소모가 클 때 킬로와트를 많이. 압력 손실은 뭐야?
빨리 달리는, 즉 빠르게 하면은 즉 압력 손실이 크겠죠. 그러면 킬로와트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델타 P를 압력 손실이라고 합니다. 기호 설명 없으니까 쓸게요. 이 Q는 뭐 유량, 델타 P는 압력 손실. 거기다가 여기에는 없지만 알파라는 걸 하나 더 곱해주는데 해설에는 없지만 이것을 여유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이 20평대예요. 근데 에어컨을 20평대 사? 안 그러지? 한 25평대 사지? 여유를 조금 두고 사죠. 여유율. 그래서 1점 몇 배 여유를 뒀다. 또 이 공식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그럼 배기 곱하기 송풍기 효율 찾아보세요. 77%. 그럼 0.77. 그 다음에 Q 찾아보세요. 유량. 55 세제곱미터 퍼 세크. 이게 세크로 돼 있나 잘 봐야 돼요. 만약에 아워나 미니트로 돼 있으면 단위를 바꿔야 됩니다. 기능사라 세크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은 444. 죽음의 숫자네. 444. 그리고 여유율은 없으니까 이게 답이죠. 뒤에 또 나옵니다. 그때 틀리시지 말게 하시고. 10번. 다음 대기오염 물질 중 특정 대기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 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대기오염 물질이 한 60개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유독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특별히 잡아가지고 정한 거야. 그래서 특정.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한테 해를 엄청 많이 주는 물질입니다. 거기 보니까 35개예요. 이거 외우실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아닌 걸로 외워야지. 거기에 이산화황 아닌 걸로. 이산화황이 뭐예요? SO2. 얘네들은 일반 오염 물질입니다. 또 아닌 걸로 잘 나오는 게 브롬. 그리고 망간. 망간은 중금속인데도 아닌 걸로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걸로 외워주세요. 또 오존. 이런 애들은 특정 대기유해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카드뮴, 막 시안 이런 애들이 특정 대기유해 물질. 시안이 바로 저기거든. 이번에 시안화소가 청산가리거든요. 그런 애들. 그래서 답으로 외우세요. 이제 뒤에 나올 애들 하나씩 답으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아니다라고. 특정 대기유해 물질이 아니다. 11번. 런던 스모그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런던 스모그는 1952년에 발생한 스모그로 영국에서 발생했겠죠? 그럼 영국의 특징이 겨울철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런던 스모그는 공장 매연이, 이 스모그라는 용어가 공장 매연인 스모크와, 이게 매연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에 안개, 포그가 결합돼서 발생한 스모그, 그래서 신종 용어입니다. 스모그라는 신종 용어가 발생을 했죠. 즉 안개가 피기 좋은 날 일어나요. 그럼 안개 피기 좋을 때가 아침이에요, 낮이에요? 그치, 아침에. 겨울이에요, 여름이에요? 그치, 겨울에.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번 주로 아침에 발생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습도와 기온이 높은 여름에 발생했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역전은 복사역전. 역전은 제가 뒤에서 나오면 또 정리해드린다 그랬습니다.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럼 복사역전 그때 얘기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정거리가 100m 이하였다. 그때 당시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대요. 왜? 매연, 시꺼멓이 안개 껴있지. 그러니까 앞 사람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죽은 숫자가 3개월 만에 8,000명 이상이 이 스모그 때문에 죽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었던 사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런던 스모그. 12번 갈게요. 보기 중 대륙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한다. 온도, 오존의 밀도가 높은 오존층이 존재한다. 지상으로부터 50에서 85km이다. 공기의 수직이동에 의한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눈이나 비가 내리는 등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이 중에 3개 표시하시는데 기억, 리을, 미음. 12번. 대기의 수직구조. 여기가 땅이에요. 땅, 지구. 지구 위에 12km까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추워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추워요. 근데 땅은, 여기는 영하 50도 나오거든요. 근데 땅은 뭐 20도, 뭐 끽해봤자. 그래서 여기는 따뜻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추운 공기는 아래로 떨어지고, 그걸 화학에서는 대류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는 대류현상이 일어나는 층이다. 그래가지고 대륙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륙권의 특징은
위로 갈수록 온도가 하강합니다. 1번 기억. 그리고 또 대륙권의 특징은 온도에 따라서 4번 리을 공기의 수직 운동에 의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미음 이 대륙권에서만 기상학이 나타납니다. 여기 위에서부터는 비, 눈, 구름, 우박 안 나와요. 비, 눈, 구름, 우박. 요거는 대륙권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대륙권의 높이는 여름에 높을까요? 겨울에 높을까요? 뜨거우면 기체가 뜨죠. 그래서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대륙권의 높이가 높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하고 적도지방하고 어디가 뜨거워요? 적도. 적도를 저위도라고 하죠. 위도. 극지방을 우리 고위도라고 하죠. 극지방하고 비교하면 즉 저위도 지역이 고위도 지역보다 대륙권의 높이가 높아요. 즉 대륙권은 변해. 12km가 13km, 13km가 다시 10km 이렇게. 그래서 온도가 뜨거우면 올라가고 온도가 차가우면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대륙권의 특징이에요. 근데 50km까지 가면 온도가 다시 상승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따뜻해져요. 여기를 성층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성층권 안에는 오존층이 존재합니다. 즉 오존이 많아요. 이 오존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유해 자외선인 UVC를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2번 오존의 농도가 높은 오존층이 존재한다는 대륙권 설명이 아니라 여기는 성층권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50에서 85km까지 기층이다. 그러면 그 다음 기층이야. 여기는 80km까지는 다시 온도가 추워집니다. 온도 하강. 여기를 중간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기의 수직 구조는 온도 변화에 따라 나눴네. 온도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디귿에 대한 내용은 50에서 85km다. 이거는 중간권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은 다시 온도가 상승합니다. 여기를 이제 열권이라 그래서 제일 뜨겁죠. 아마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 중에 오존층이 어디라고? 성층권에 있다고.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 13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공기 오염물질 중에 단열재, 절연재, 브레이크 방열재. 이거 상식으로 푸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폐암을 일으켜서 지금은 못 쓰는 거. 우리 내장재 속에 많이 들어있었죠. 단열재 속에. 그게 뭐예요? 성면이요. 그래서 2009년부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면이 너무 피해를 많이 줘서 폐암이라는. 그래서 성면 해체 작업하고 오신 분들의 옷에서 떨어진 성면이 그 가족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부인이 막 폐암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면 작업, 해체 작업했던 게 복장 이런 거, 마스크 이런 거는 지정 폐기물로 버리셔야 돼. 아무데나 버리시면 안 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답은 성면입니다. 14번. 관성력 집진장치에서 집진율 향상 조건이다. 아까는 중력 집진장치 했는데 이번에는 관성력 집진장치. 관성력 집진장치는 중력보다는 효율이 크다고, 원심력보다는 효율이 작다고. 그래서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효율 순서 꼭 외워주시고요. 그 중에 두 번째 집진장치가 관성력 집진장치입니다. 관성력 집진장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이 출구예요. 여기에 방해판이 있어요. 충돌판. 그래서 충돌시키는 거예요. 탕! 그래서 밑에 똑 떨어지게. 만약에 안 맞으면 탕! 다음. 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출구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세게 부딪힐수록 센 속도로 떨어지겠죠. 그걸 이제 관성력이라 그래. 그래서 충돌 직전의 속도는 어때야 돼요? 빨라야 좋아요. 속도는 두 가지로 비교하셔야 되는데 충돌 직전 속도인지 출구 속도인지. 충돌 직전에는 빠르게. 그 다음에 출구로 나갈 때는 느리게. 출구로 빠르게 나가면은 다 쓸고 나가겠죠. 그 다음에 각도. 각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힘은 들겠지만. 왜? 출구하고 멀잖아. 그래서 각도는 작게. 그 다음에 충돌파는 많이. 그래서 전환 횟수는 많을수록 많게.
뭐 그림 딱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관성력 집진 장치. 그래서 첫 번째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왜 틀렸나 보세요. 일반적으로 충돌 직전에 서리가스 속도가 적고 아니야. 충돌 직전에는 빠르게. 그 다음 처리 후에 출구가스가 빠를수록 그럼 다 쓸고 나간다니까. 처리 후에는 출구가스가 느릴수록. 밀입자 제거. 1번 다 틀렸어요. 2번 방향전환 각도가 작고 기사에서는 얘가 더 많이 틀리는데 여기선 맞았네요. 전환 횟수가 많을수록 압력 손실은 커지나 즉 힘은 많이 들겠지만 집진도 잘 된다. 3번 적당한 모양의 크기나 호퍼가 필요하다. 4번 함질가스 충돌 또는 기류의 방향전환 직전에 가스 속도가 빠르고 방향전환 시 곡률 반경. 이 곡률 반경이 각도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곡률 반경, 각도 작을수록. 그래서 원래는 기사에는 이 곡률 반경이 훨씬 더 잘 나와요. 15번 또 해볼까요? 0.3g/세 제곱을 앞에 있는 S는 표준 상태라고 했다고. 염산, 이번에는 HCl, 염화수소를 ppm으로 환산하시오. 저번 시간에는 SO2를 ppm으로 환산하시오인데 이번 시간에는 염화수소를 ppm으로 환산하시오. ppm이 뭡니까? 얘 분자량은 36.5, H가 1, Cl, 염소가 35.5, 합치면 36.5. 그럼 얘가 얼마 있대요? 0.3g/세 제곱 있대요. 그러면 ppm으로 바꾸래요. ppm이 뭐예요? ml/세 제곱이라 그랬죠. 즉 분모는 가만히 냅두고 이 분모는 공기. 0.3g을 ml로 바꾸라고. 그럼 0.3g을 ml로 바꾸기. 그러면 먼저 g을 리터로 바꿀까요? 모든 기체 법칙. 무게를 부피로, 부피를 무게로. 모든 기체 22.4리터는 36.5g을 갖는다. 모든 기체 법칙. 그 다음에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면 끝. 리터를 밀리리터로. 큰 거를 1로 잡으라 그랬는데. 리터가 커요? 밀리리터가 커요? 리터. 1리터는. 밀리리터 몇 개 모여야 됩니까? 10의 3승계. 요게 답. 그래서 0.3 곱하기 22.4 곱하기 10의 3승, 즉 1000 한 다음에 나누기 36.5 하면 되는. 저번 시간에는 ppm을 바꿨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g/세 제곱을 바꿨네요. 여기까지 이제 3회차 필기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회차 풀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